네, 32회 시험 대비 공법 체계도 이론 강의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제는 국토개혁법의 8번째 주제인 행위 제한의 특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목차를 잡아보면 이 도시계획설 같은 것으로 인정되는 건물이면 건축 제한 같은 경우를 배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 뒤에 가서 한번 보셔서 도시계획설 같은 뭐 관공서, 청사나 학교 이런 걸 지을 때는 용도 지역이나 지구에서 건축 제한을 배제해서 규제를 풀어주고, 또 리모델링하는 건물은 이 경관지구나 고도지구에서 건물의 크기에 대해서 완화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용도 지역이 미지정된 지역, 미세분된 지역에서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데 어떤 형태로 건물을 건축할 건지, 또 하나의 대지가 원래 용도 지역에 하나만 들어가야 되는데 2개 이상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에는 어떻게 행위 제한을 처리할 건지, 이런 주제들을 보시는데 제목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 관련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에서 도시계획설을 설치할 때, 용도 지역이나 지구에서 도시계획설로 인정되는 건물을 설치할 때는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배제한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도시계획설이 공익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용도 지역이나 지구에서 건물의 종류 제한 같은 건축 제한을 배제한다는 거예요. 보시면 점은 용도 지역이나 지구에서만 배제하는 거지, 용도 구역이라는 제도가 들어가면 이 건축 제한을 적용해야 됩니다. 용도 지역 지구에서 도시계획설 같은 공익적 건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 제한을 배제한다. 자, 다음. 자, 경관지구나 고도지구는 건물의 층이나 건물의 높이 같은 것들을 규제하는 그런 지구인데, 용도지구인데, 리모델링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경관지구나 고도지구의 높이나 규모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거는 강화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관지구나 고도지구의 높이나 건물의 층 같은 제한을 리모델링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 보시면 용도 지역이 미지정된 지역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같은 거 자연환경 보전지역 쪽을 적용하고, 자, 용도 지역이 미세분된 지역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나라 토지는 도시관리, 농림, 자연, 우리 앞에 거. 자, 우리나라 토지는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나눠서 또 이제 도시지역은 3번까지 들어가야 되고 관리지역도 3번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용도지역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지정. 그럴 때는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같은 행위 제한을 가장 규제가 센 도시관리, 농림, 자연 중 가장 규제가 센 자연환경보존지역 쪽으로 적용해서 건물을 건축할 수 있고, 도시지역은 정해져 있는데 세분이 안 돼 있을 때는 보존녹지 쪽으로 행위 제한을 적용해서 건물을 건축할 수 있고, 관리지역 안에서도 미세분된 지역이 있을 때는 보전관리지역 쪽에 행위 제한을 적용해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시면, 자, 이만큼 땅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운데가 도시지역이고 이 왼쪽 상단 부분이 관리지역이고 여기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이고 이 아랫부분은 농림지역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크게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으로 크게 용도가 나눠지고 도시지역 안에서는 또 관리지역 안에서는 세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이 오른쪽 보시면 용도지역이 아무것도 미지정된 상태, 도시지역도 아니고 관리지역도 아니고 농림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미지정 상태일 때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폐율, 용적률, 건축 제한에 대해서 이 자연환경 보전지역 쪽을 대신 적용해서 건물을 건축할 수 있고, 자, 여기 도시지역으로 들어가니까 주, 상, 공, 녹 이렇게 세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 세분이 안 돼 있는 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럴 때는 녹지 중에서 보존 녹지 쪽에 규정이 제일 세므로 보존 녹지를 적용하고, 관리지역 안에서 이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세분이 돼야 되는데 세분이 안 돼 있는 땅은 이게 보전관리지역 쪽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앞쪽에서 용도지역이 아무것도 안 돼 있는 미지정된 지역일 때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건폐율 용적률로 건물을 건축할 수 있고,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은 정해져 있는데 세분이 안 돼 있을 때 보존녹지 쪽에 행위제한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은 정해져 있는데 세분이 안 돼 있을 때는 보존관리지역 쪽 행위제한을 적용한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문제는 이 4번입니다. 이 4번 굉장히 우리가 좀 어렵게 그 수험생들이 생각하고 계신 거고, 또 시험 문제도 간단한 계산 문제로 이게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하나의 대지가 자, 2개 이상 용도 지역에 걸치는 경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보시면 전체가 1000제곱미터 대지가 있는데
두 군데 용도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의 대지 1000제곱미터에는 용도 지역이 하나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주거 지역하고 주거 지역에 걸리는 경우입니다. 이 제목은 잘못됐어요. 주거 지역과 주거 지역에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준주거 지역하고 뭐 일종 일반 주거 이렇게 둘 다 주거 지역으로 형태로 뭐 700, 300 걸려 있는 토지입니다. 자, 이 토지가 하나의 대지가 두 개 이상 용도 지역에 걸쳤을 때는 가장 작은 부분을 찾아서 330 이하로 판정되면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 평균을 내고 건축 제한 같은 종료 제한은 가장 큰 용도 지역 쪽을 적용한다.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시면서 하나의 대지가 1000제곱미터가 두 군데 용도 지역에 걸치는 거예요. 준주거 지역하고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 자, 둘 다 주거 지역이죠. 이 제목은 좀 잘못됐습니다. 주거 지역과 주거 지역에 걸치는 경우 해석하십시오. 자, 둘 다 주거 지역인데 이게 이제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은 건폐율이 60%고 준주거 지역은 건폐율이 70%입니다. 이렇게 건폐율이 서로 다른 두 용도 지역에 걸쳤을 때는 건물을 요 중간에 이렇게 끼워서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상정하고 어떤 식으로 건물 지을 거냐. 자, 풀이입니다. 풀이. 하나의 대지가 두 군데 용도지에 걸쳤을 때는 가장 작은 부분을 찾는다. 첫 번째, 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300이고 준주거지역이 700이니까 가장 작은 부분은 요 300이 330이라는 기준 숫자보다 이하죠. 이하. 300이니까 가장 작은 부분이 330보다 이하면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 건폐율, 가중평균 용적률을 구하는 거예요. 자, 제가 미리 구해봤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여기 그 준주거지역 건폐율은 70, 일종 일반 주거지역 건폐율은 60%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 70% 이하, 60% 이하로 예전에 우리 외웠으니까. 자, 그러면 가중평균이 뭐냐면 이 둘 70하고 60의 평균인데 산술 평균이 아니라 가중평균은 이 면적 가중치예요. 1000제곱미터 중에서 700제곱미터가 소속되어 있다. 준주거지역은. 거기 보십시오. 여기. 자, 1000제곱미터 중에 700이라는 부분이 가중치예요. 0.7로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이제 일종 일반 부분인데 1000제곱미터 중에 300이 들어가 있으니까 1000분의 300으로 가중치를 주고, 자, 그러면 가중치 요거는 준주거 지역의 건폐율, 가중치 여기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의 건폐율. 자, 일종 일반은 60%고 여기 준주거 지역은 70%니까 자, 가중평균은 일단 가중치를 1000분의 700 주고 곱하기 70%. 준주거 지역 건폐율. 가중치 1000분의 300을 주고 여기 1000분의 300 소속되어 있으니까 60% 원래 건폐율을 이렇게 주시는 거죠. 일종 일반에. 계산하면 67%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건물을 지을 때는 670으로 짓는 거예요. 67% 건폐율이 나왔으니까 1000제곱미터에 67%인 670으로 건축 면적을 냅니다. 자, 용적률도 한번 볼까요? 용적률도 이 그림에서 자, 여기 용적률은 500%, 200%라고 숫자를 주어주면 자, 가중치 주고 준주거 지역에 500% 용적률 쓰시고 가중치 1000분의 300 주시고 200% 용적률 쓰셔서 계산하시면 410%, 그 410% 용적률로 건물을 지면 4100이 연면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자, 그림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전체 대지가 있는데 1000제곱미터가 일종 일반에 300 들어가 있고 준주거 지역에 700 들어가 있습니다. 일종 일반은 60, 용적률 200%, 준주거 지역은 건폐율 70, 용적률 500%라고 이렇게 딱 자료가 나오면 이게 자료입니다. 주어진 자료. 그럼 건폐율 같은 경우는 자,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은 준주거 지역은 두 개 구분되어 있는데 준주거 지역이 1000분의 700 정도 소속되어 있으니까 1000분의 700 가중치 주시고 자, 원래 건폐율 70% 여기다 넣고 더하기 여기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은 1000분의 300 자, 건폐율은 60% 계산하면 67%니까 이 건축물의 건축 면적이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670입니다. 그럼 이 건물은 670으로 이렇게 2층, 3층, 4층 이렇게 지면서 6개 층을 올리고 이게 그 이제 용적률이 41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도 1000분의 700 곱하기 500%, 1000분의 300 곱하기 200%에서 410%. 자, 용적률 나오면 410%로 계산을 해서 전체 1000을 4100, 4배 조금 넘게 지으면 4100 연면적이 나오니까 이걸 6개 층 이렇게 올리고 추가적으로 80을 더 지으면 이게 4020이 나올 겁니다. 여기가 추가적으로 80을 더 지으면 4100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건물 짓는 거니까 이거 잘 생각하셔서 이 가중평균 내는 공식을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자, 요 경우는 뭐냐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대지가 두 군데 용도지역에 걸쳤는데 요거는 이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걸렸습니다. 도로 쪽에 상업지역이 들어가 있고 요거는 준주거지역. 아까 그림은 둘 다 주거지역인데 여기는 도로 옆에 상업지역이고 준주거지역에 걸쳐서 400, 600 할 때는 요 작은 부분을 비교할 때 660이랑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앞에 우리 설명에서 하나의 대지가 두 군데 걸치면 아까처럼 주거지역에 걸쳤을 때는 가장 작은 부분을 330 이하로 비교해서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 내고 건축 제한은 가장 큰 쪽을 적용한다 이렇게 했는데 단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대지일 때는 기준을 665로 바꾼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요 그림으로 다시 가셔가지고 자, 도로가 있고 여기 상업지역이 있는 거고 뒤에가 주거지역 걸쳤을 때는 이 가장 작은 부분 400을 660이랑 비교해서 이것도 작으니까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 60과 80의 평균치 500과 1300의 평균치인데 이걸 가중치를 줘서 가중치 원래 건폐율 가중치는 1000분의 600이겠죠. 준주거지역 부분 여기 이제 일반 상업지역 부분은 1000분의 400 해서 건폐율 같은 계산하시고 용적률도 똑같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제한은 가장 큰 쪽을 따라가서 건물을 짓고 건물의 종류 제한 같은 건축 제한은 가장 큰 쪽을 따라가야 돼서 전체 건물을 준주거지역으로 놓고 건물의 종류를 따지시는 거죠. 자, 다음. 자, 이번엔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는 각각으로 적용한다. 자, 이건 어떤 상태냐면, 자, 보니까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여기가 자연 녹지입니다. 이렇게 녹지가 껴있을 때는 무조건 각각이 되는 거예요. 녹지가 200이든, 녹지가 300이든, 녹지가 400이든 따지지 않고, 녹지지역과 주거지역에 걸쳤을 때는 무조건 각각이다. 그래서 3종 일반 건폐율 50, 용적률 300, 자연녹지 건폐율 20, 용적률 100% 각각으로 건물을 짓는 거고 건축 제한도 각각인데 이것도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1000제곱미터의 대지가 있었습니다. 자연녹지 쪽에 400 들어가 있고 3종 일반 주거지역에 600이 지금 면적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1000제곱미터 중에서. 그렇게 되면 이 숫자가 400하고 600으로 계산하십시오. 그러면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50%, 건폐율 20, 용적률 그 50%죠. 자연 녹지 쪽은 건폐율 20, 3종 일반 쪽은 건폐율이 50입니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평균 내지 않고 자연 녹지 쪽은 400제곱미터가 있는데 건폐율 20%만 줘라. 요 빨간색 건물, 분홍색 건물. 그러면 400제곱미터에 건폐율 20%면 428에서 400제곱미터에 0.2, 즉 80제곱미터로 건물을 짓는 거죠. 각각으로 건물을 따로따로 줘야 됩니다. 용적률이 100%니까 자, 이 사람은 400제곱미터의 100%인 400만큼만 짓는 거예요. 그래서 80으로 해가지고 2층 올리고 3층 올리고 4층 5층까지 올리면 이게 58, 40이 나오기 때문에 400을 다 짓는 거죠. 즉 80제곱미터로 5개 층을 올리면 연면적 400을 줘서 자연녹지 쪽은 자연녹지대로 설계하고 자 여기 3종 일반 주거지역은 600 땅이 있었는데 건폐율이 50%니까 600의 절반 정도인 300제곱미터로 건물 짓고 자 용적률은 300%예요. 그럼 600제곱미터에 300% 적용을 해주시면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1800, 1800이니까 300, 600, 또 3개 층 올리면 900이 올라가겠죠? 900. 그다음 나머지 또 이렇게 3개 올리면 900이 돼서 총 6개 층이 올라가는 거죠. 자, 건물을 각각으로 따로따로 설계한 겁니다. 아까 주거지역끼리 걸쳤을 때는 평균 건폐율을 구해서 평균 건폐율, 가중평균 용적률로 한 번에 건물이 올라가고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쳤을 때는 각각으로 따로따로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기 건축면적 80, 그 다음에 연면적은 400, 400제곱미터에 건폐율 20%, 용적률 100%진 거고 600제곱미터 3종 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 50%니까 300제곱미터 건축면적으로 해서 건물을 올려가지고 1800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600제곱미터에 3배까지이기 때문에 연면적이 자, 건축 제한 같은 건물의 종류를 따질 때도 각각으로 분홍색은 자연 녹지에 맞는 건물, 파란색 부분은 3종 일반 주거지역에 맞는 건물의 종류로 건축물을 줘야 되는 겁니다. 녹지 지역과 그 밖에 걸리면 각각으로 자 이렇게 처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리면 건물 대지 전부가 고도지구 쪽 규정을 받고 또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리면 그 건물 전부에 대해서만 대지 전부가 아니라 자 포인트가 뭐냐면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면 건물대지 전부가 고도지구 쪽, 건물대지 전부가 고도지구 쪽 규정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쳐 있을 때는
건물 전부에 대해서만, 대지는 영향을 받지 않고 건물 전부에 대해서만 영향을 받는다. 자, 이것도 건축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요 밑에 부분은 대지고, 건축물 중에 일부가 이렇게 고도지구, 요만큼이 고도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요 파란색 선을 경계선으로 해서 이쪽 부분이 고도지구고, 여기 빨간색 선을 경계선으로 해서 이 오른쪽 부분이 방화지구입니다. 그럼 건축물이 일부가 이렇게 고도지구 쪽에 걸려 있으면 요만큼이 고도지구란 얘기예요. 그러면 건물, 대지 전부가 고도지구고, 또 건축물의 일부분이 요만큼 부분이 방화지구에 걸쳐 있을 때는 건물 전체에 대해서 방화지구 규정이 퍼지고, 대지에 대해서는 방화지구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대지 전부가. 다시 한번,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건축물 중에 일부가 여기 고도지구란 얘기예요. 이 부분은 고도지구가 아니고, 근데 건축물의 일부라도 고도지구에 들어가 있을 때는 건물 전체와 대지 전체가 고도지구고, 또 건축물의 일부가 방화지구 들어가 있을 때는 건물 전부에 대해서만, 자, 대지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지역에 걸쳤을 때는 그 건물 전부에 대해서만 방화지구고, 대지 전부가 방화지구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여기 이제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쳤을 때는 건물 대지 전부가 고도지구 쪽 규정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그림을 보시고 참고로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체계도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로 저한테 우편 주소 알려주시면 무료로 체계도 발송해드리고, 또 체계도 받으셨으면 그 유튜브 같은 거나 밴드에다 제가 계속 동영상을 이렇게 매일매일 올리고 있으니까 그걸 공부하시면, 우리 학원 공부 끝나시고 혹시 또 독학으로 공부하신 분들 이 강의만 들으시면 충분히 공부의 핵심 내용을 잡을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한테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기출문제하고 예상문제 자료 같은 거 추가로 보내드리니까 이메일 주소 꼭 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